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던가. 그러니까 저가격 커피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구글스에서 오픈 채팅방을 오픈합니다.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글 중에 하나가 단어에 하나 꽂혔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로컬푸드라는 단어예요. 로컬푸드의 상대점에 있는 단어가 유기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유기농이 의심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농 업자들이 이 정도는 유기농으로 불러줘야 된다고 압력을 넣어서 유기농이 아닌 것 같은데도 유기농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꽤 있다고. 그러니까 유기농을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도 유기농이라고? 이런 의식이 지금 들어가서 그외 사업의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폴푸시나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걸 판매하는 사람은 이 증폭된 의심을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 와중에 이 유기농 단어를 갖다가 치고 들어오는 단어가 로컬푸드라는 단어예요. 이건 어떻게 하겠냐? 글 보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까지 찾아놨는데 뭐 하냐면, 그럼 유기농 시장이 규모가 얼마 되고 로컬푸드 그동안 얼마나 변천했는지를 조사를 해본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는지를 멀리까지 가보는 거예요. 반대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 시장을 분석할 때 커피의 맛이 몇 가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커피 도표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동그랗게 검색해서 보면 커피 맛 도표 일단은 큰 지도같이 동그란 거에다가 세분을 엄청 해놨다고. 볶는 방식에 따라서, 뭐 섞는 방식에 따라서, 산지에 따라서, 산도 뭐 이렇게 쭉 그러면 200가지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200가지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커피 맛 몇 개나 알아요? 일반인들은 4개 정도 알아요. 잘 아는 사람. 그 4개가 뭐냐면 신맛, 쓴맛, 당근 볶음맛, 단맛. 이 4가지. 그냥 커피 그냥 집에서 먹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이 4가지를 놓고 누가 이걸 가져갔는지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나야 스스로의 통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쓴맛을 가져갔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초대형으로 전국에 있기 때문에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강배전을 해서 막 태운 다음에 쓰게 해야지 동일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디 산지기 이거 구분이 없이 막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온 걸 다 섞으면 균일화 되잖아요. 그걸 강하게 태우면 동일한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맛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을 이미 스타벅스가 장악한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의 대척점에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쓴맛 한다고 잘 안 되거든요. 이미 거기 가져갔으니까. 거기다 문화까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볶음맛 시장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은 볶음맛을 만들어야 되니까 볶음맛에서 큰 회사들이 블루바틀 같은 회사들. 말을 볶아서 그거 하는 거. 여기 은커피라고 하는 지금 코엑스에 있는 것도 그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분석을 하면 단맛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보지커피가 갖고 있어요. 다방커피라고. 그리고 신맛은 누가 갖고 있냐면 전문가 시장. 그러니까 강남 쪽에 가면 왜 개인 커피숍 되게 많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그거는 신맛이에요. 커피점 안에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막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4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4개 안에 누가 이걸 장악했는지를 분석하고, 이렇게 다 사업과 통찰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럴 때 이 관점을 놓고 다른 커피 회사를 해석해보면 되게 여러 방향이 나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커피 분류 방법이 있다고. 맛으로 분류하는데 보통 맛이 아니라 소비자 시장으로 분류하고 가격을 분류해보고, 그렇게 하면 왜 이 시세가 어디까지 클 거고 왜 잘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가 길어지죠. 테헤란도를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걸어오면 매번 업체가 틀려진다고. 자, 요새 없어지는 게 뭐예요? 은행이 엄청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은행 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 여기에 이 임대료를 낼 수 있나? 누가 들어갈까? 이게 사업의 변천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은행이 없어졌네가 아니라 은행이 들어간 자리에 누가 들어가지? 여기에 뭘 할 수 있을 거지? 누가 이 임대료를 내가 거기에 쓸 거니까. 그럼 그게 그 당시에 뜨는 사업과 사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변화점을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럼 왜 한국은 아직도 1차선에 대형도로에 아직도 이렇게 커피숍이 많을까? 그게 유지가 될까? 돈을 벌고 있는 걸까? 근데 일본 가면 왜 커피숍이 다 없어졌을까? 다 2차, 3차 뒤로 다 들어갔을까? 한국은 어디까지 갈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여기 5,000원, 4,000원 하는데 미국은 1,500원이에요. 그럼 미국이 소득 수준이 여기보다 소득 수준이 2~3배 높은데 왜 커피 가격이 3분의 1 거꾸로일까? 그럼 이 격차는 어디서 발생하고 왜 발생하고 이게 격차가 해소가 될까? 이런 거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고민해 본다. 그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소득 수준이 3배가 올라가서 그걸 감당하던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던가. 그러니까 저가격 커피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야.
스타벅스 그걸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저가형 커피에 있는 메가코드라든지 이데아라든지 맥주원식 커피들이 매장이 스타벅스 못지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거시적, 미시적 시각을 보는 거를 평소에 그냥 버릇처럼 해요. 이게 그냥, 어떻게 그걸 했냐, 이건 모르겠고, 그냥 평소에 관심사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전개해보고. 아니까 돈 달라는데 주긴 주는데 매번 용돈 받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관계라는 느낌이 없는 거지, 돈 받을 때마다. 그래서 심하면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고생하는 거 알지만, 이건 남성 사업과에 관련된 상소리예요. 아는 건 알지만 매번 돈 받을 때마다 뭔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도 이 이유를 잘 몰라. 주는 건 다 주니까.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정기적으로 주는 건 맞죠. 그래서 아내를 이 사업, 내가 하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월급 하루만 더 주면 나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노인분들 용돈 쓸 때 똑같아요. 이 정기적이 되게 중요해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추 접근 두 번째 문제.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특히 노인들 우리가 용돈 줄 때도 어른들, 정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두 가지 생각을 하신다. 하나는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 며칠 늦으면 벌써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눈에 들어요. 두 번째는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 못 쓰게 됐어요. 용돈. 근데 아내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의 격차를 느끼면서 점점 심하게 느껴가면서 나중에 폐쇄되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정기적으로 받아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거, 배당 줘야 돼요. 나는 남자들이 사업하면서 자기가 회사에서 번 돈을 자기 회사 때 자금을 자기 거라고 인지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가정을 이룬 건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가정을 보유한 거란 말이에요. 둘 다 동업한 거예요. 동업에서 역할에서 한 사람은 바깥, 한 사람은 아내를 위한 거지. 그래서 이 배당금은 반으로 나눠야 돼, 당연히. 그럼 회사의 이익을 반을 아내한테 주는 것 자체가 밖에서 버는 돈이 집안에 유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온 돈이 진짜 그 집안의 재산이라고. 회사에서 보는 건 여전히 없어지고 막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당을 50% 줄 때까지 늘려가서 결국 아내가 50%까지 갈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사업하고 자기는 집안일을 하지만 파트너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동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이룬 파트너라는 개념이 생겨서 남편의 사업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정주부입자도 휴가를 줘야 돼요. 그거는 직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사는 이유. 직업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휴가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해요? 직장 다니면 며칠 휴가 받고 다 하잖아요. 와이프한테 똑같이 해줘요. 그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게 휴가 아니야. 그거는 연장근무예요. 여러분하고 가는 것도 어쩌면 나이 든 사람들은 연장근무 있어요. 배우자 계획.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게 하든지, 친정 식구랑 가게 하든지, 뭐 혼자 가게 하든지, 자기의 혼자만의 시간을 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 남편이 인정해 주는 거. 이 세 가지만 하게 되면 남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성공하든 항상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입이 이만큼 나오는 와이프하고 맨날 저녁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목표나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어떤 것들을 잊어먹을까봐 그 짓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렇게라도 해보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반대로 100번 쓰기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다 이루어지면 내가 교주가 됐겠지. 그 방식이 여전히 크게 유용하니까 드라마라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목표를 잊어먹지 않게 위해서 아주 유치한 방법이라도 써서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이유인데, 100번 쓰기는 뭐 연필 나면 안 되냐, 하루 번역기는 다음 번만 다시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은 그 의미의 핵심을 벗어난 질문이잖아요. 그 의도를 잘 모르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여전히 나는 100번 쓰기가 유용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냐 하면 당연히 지금은 안 써요. 나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하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오늘 죽어도 전혀 여한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니까 지금 죽으면 아깝지 않을까 하는데, 하루도 아깝지 않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100번 쓰기를 할 이유는 없는데, 목표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의 도구지, 어떤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꿈이 뭐냐고 가끔 물어보면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그 자연사라고. 남은 건 이제 자연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자연사는 그냥 늙어서 죽는 거잖아. 일찍 죽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부겔스에서 오픈 채팅방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무료 PDF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웰스피릿에 가입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둘 다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함께 하시죠. 제가 부자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 곧 마인드를 세팅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 부를 축적했는지,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블로그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 모임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